이 에도 시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일본이랑 사이가 좀 뭐 많이 안 좋을 때도 있지만 바로 옆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한데 이 일본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에도 시대를 잘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 이 에도 시대에서의 이 에도가 네, 지금의 도쿄인가요? 맞습니다. 지금의 도쿄죠. 어, 예. 이 일본은 오랫동안 이제 권력의 중심에 이제 왕이 아닌 이제 막부라고 하는 네. 사무라이들의 어떤 최고 지도자가 이제 있는 곳이 이제 중심지였어요. 근데 이제 그 중심지가 이제 에도에 있었기 때문에 에도 시대라고 이제 부르는데 네.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1603년, 즉 17세기 초반서부터 1868년까지 19세기 후반까지 이어진 시대를 이제 에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 에도 시대를 시작한 사람은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 즉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후에 발생한 내전에서 이제 승리한 장군이죠. 네. 이 이에야스가 에도, 즉 지금의 도쿄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쿄는 원래부터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나요?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일본의 이제 교토나 오사카는 역사가 이 도쿄보다 훨씬 더 오래된 도시예요. 이 지금의 도쿄는 15세기에 잠깐 이제 중개 무역 이제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잠깐 발전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전란에서 완전히 이제 폐허가 됐었어요. 버려진 지역이었다가 이 지역을 이 전국 시대를 마무리 지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이에야스한테 너 이제 에도로 가라고 명령을 하면서 네. 이 에도가 본격적으로 이제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왜 하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에야스한테 너 에도로 가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에야스가 상당히 좀 말도 잘 안 하고 속을 잘 모르겠다 이거죠. 약간 음흉하다고 예. 생각했나? 근데 겉으로 보면 뭐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네. 근데 보니까 일단 지금의 이제 시즈오카 현 지역에서 이제 이에야스가 이제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계속 세력을 키우면 안 되겠다. 동네를 바꿔버리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약간 견제를 했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허벌판, 갈 때만 무성했던 이제 에도 지역으로 너 가서 거기서 네 영지로 삼아라. 만약에 말을 듣지 않으면 당연히 반역이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에도라는 지역은 당시에는 강이 수시로 범람하고 뭐 밀물 썰물 할 때마다 바닷물도 왔다 갔다 하고 갈 때만 빼곡하게 뒤덮인 그렇다고 바다까지만 배를 가지고 항해를 하긴 쉽지 않은 네. 어떤 그러한 살기 힘든 땅이었어요. 야, 아니 그런 내막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럼 이에야스 입장에서는 아까 반역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안 상황이잖아요. 가면 죽었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고향을 던지고 자기가 그동안 애써 일궈오던 지역을 던지고 이곳으로 옮긴 거죠.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 사방이 다 물이에요. 예, 뭐 하천물, 그러니까 민물, 짠물 막 넘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가 최우선 과제였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말하면 이제 치수 사업, 물을 잘 다스리는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물자의 보급을 위해서 수로를 파서 교통로로 이제 활용을 한 거죠. 즉 운하를 팠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도쿄에 가면 지금도 이제 뭐 우치보리, 소토보리 이런 식의 이제 지명이 많은데 네. 여기서 이제 보리라는 이 단어가 인공으로 판 하천이다. 물길, 운하 뭐 이런 뜻이에요. 도톤보리 뭐 예. 이런 것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로를 파서 연결하면 바다를 통해서 온 물자들이 바로 필요한 지역까지 이동할 수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되게 편하고 그다음에 수로를 파려면 그냥 땅만 파서 되는 게 아니고 옆에 제방도 쌓아야 되는 거죠. 제방을 쌓다 보면 교통도 편해지고 그다음에 하천 범람도 좀 막을 수 있고 네. 이렇게 되면서 일단은 한숨을 좀 돌리기 시작을 하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할 일은 이제 사방이 물인데 다 짠물이에요. 에? 마실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잘 그렇게 없어요. 물이 넘쳐나는데. 예, 물이 넘쳐나는데 저지대였기 때문에 우물을 파면 짠물이 나와요. 지하수로 이제 바닷물이 유입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고이시카와라는 곳에서 이제 물을 끌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지금도 이제 수 킬로미터 떨어진 데서 물 갖고 오려면 힘들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이 먼 곳에서부터 수도로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일본 최초의 수도로 알려진 고이시카와 상수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저 높은 곳에서 내려오잖아요, 물이.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한자를 쓰면 윗상자, 상수, 상수예요. 그 다음에 쓰고 난 물은 밑으로 흘러가서 바다로 가죠. 하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수도 하수도 쓰는 게 이때 나온 말이에요. 예. 어머. 그래서 사람이 이제 처음에 상수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물을 쓰기 시작했는데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물이 부족해지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1654년에 40km 떨어진 다마가와라는 곳에서 물을 끌어오는 전체 길이 43km짜리 수로를 개통을 합니다. 와, 이 시대예요.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로마 시대는 이제 뭐 2000년 전에 했으니까 네. 더 옛날이지만 일본도 17세기 이 시절에 이야. 이제 40kg짜리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끌어온 거죠.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온 물을 그냥 막 주는 것도 아니고 일단 한번 가둬놓고 불순물을 가라앉힌 다음에 네. 다시 흘려보내서 이제 시내 각 지역에서 물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짜서 먹지 못하는 물들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물을 다스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발밑에 있는 물들은 다니기 좋게 잘 가둬서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는 길로 만들고 네. 그다음에 마실 물은 먼 곳에서 끌어오고. 예.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신도시나 산업단지를 만들 때 제일 먼저 챙겨야 되는 건 물이죠. 네. 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땅이 부족해지는 거죠, 이번에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옆에 습지다 보니까 여기다가 습지에서 사람들이 그냥 살기가 어렵잖아요. 야, 그러면 잠깐만. 습지인데 사람들은 이제 점점 살고 싶어서 막 와. 예. 흥미진진한데요. 예. 이거 어떻게 됐어요? 보통 이러면은 사람들이 마른 땅을 찾아가지고 이제 안쪽으로 올라갑니다. 드라이기로 막 땅 말린 건 아니겠지? 말릴 수는 없고 이제 보통은 보면 이제 산 높은 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내륙으로 바다에서 먼 쪽으로 가요. 근데 이에야스는 반대로 바다로 향했어요. 왜요? 바다를 메꿔서 땅을 만드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언덕과 구릉을 깎아가지고 흙을 마련해서 바다를 메우고, 그다음에 앞에서 이제 수로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수로를 파면은 당연히 또 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흙을 또 바다에 또 메꾸고 해가지고 한 1년 만에 지금 여의도 면적이 한 절반만한 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도쿄 한복판에 해당하는 이제 히비야 공원서부터 하마초라는 지역까지 이루어지는 땅이 이때 만들어진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그 도쿄 한복판이 옛날엔 바다였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살 땅을 이제 만들고 나니까 이번에는 이제 식량이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죠. 보면. 아니 이제 땅 하나 해결하고 나니까 이번엔 식량이 또 말썽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또 해결했어요? 지금 도쿄가 위치한 지역 혹시 사진이나 도쿄 타워에서 올라가서 보신 사진이나 뭐 이런 걸 보시면 이 간도 평야라는 게 실감이 나실 거예요. 정말 산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넓게 펼쳐진 지역이 네 그게 도쿄인데 이 지역은 옛날에는 이제 막 물이 넘치고 바닷물도 올라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었어요. 네. 대표적인 강이 이제 도네가와라는 강이 있었는데 이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물길을 하나로 모으고 그 다음에 이 강이 흘러가는 방향을 바꾸는 이제 하천 정비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물이 이제 강을 따라서 얌전하게 흐르게 되니까 나머지 지역들이 이제 점점 물이 빠지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오랫동안 물이 이제 넘쳤다가 쌓였다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땅 자체는 되게 좋은 땅이었어요. 우리가 네. 나일강이 홍수 날 때마다 영양물질이 넘친다고 그랬잖아요. 네, 뭐 유기물.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간도 평야가 그런 평야였던 거죠. 그래서 일단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니까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농사가 잘 되는 이제 그런 지역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어떻게 바다를 메꿔서 땅을 만들고 황무지를 네. 그 비옥한 농토로 만들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 저기 가서 되게 힘들게 그냥 근근히 살아라라고 보냈더니 그러니까 견제하려고 일부러 힘들고 힘든 지역으로 보내놨더니만 네, 그 지역을 옥토로 만든 거죠. 그래서 땅을 만들고 식량을 생산하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이 지역의 경제가 이제 막 번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물자와 돈이 막 넘쳐나기 이제 시작을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18세기쯤 되니까 당시 에도의 인구는 그러니까 지금 도쿄의 인구는 100만 명을 넘어섰어요. 이게 꽤 많은 거 아니에요? 당시 이제 조선의 한양 18세기에 이제 한양 인구가 뭐 통계에 따라 좀 다른데 대략 한 20만에서 30만 사이 정도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가 당시 한 50만 명 정도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는 걸 보면 당시 얼마나 에도라는 많은지 지역은 알 정말 수 예, 인구가 많았던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신도시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그쵸? 21세기 한국 표현으로 하면 신도시 개발 사업에 그러니까. 성공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지역을 이렇게 본 다른 많은 일본의 지역들도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시 일본은 각 지역을 다스리는 이제 다이묘라는 영주들이 쭉 있었는데 에도처럼 자신의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수 사업, 농경지 확대 이런 거에 나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땅이 넓어지고 농사지을 땅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에도 시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일본 전국의 인구가 한 1,300만 명이었는데요. 한 13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인구가 3,200만 명으로 늘어나 있어요. 일본 전체 인구가. 네, 오. 예, 한 100년 좀 지나는 사이에 인구가 2.5배 이상 늘었으니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늘어난 거죠. 늘었네요. 예, 물론 이제 이게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와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인구가 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릴 만큼 식량이 계속 생산됐으니까
이렇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 수 있었던 거죠. 보면 이 이에야스라는 이 장군은 이 농업과 더불어 상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대단하신 왜냐하면 분이구나.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일본이 전국 시대를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군대를 동원하려면 항상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돈을 벌으려면은 상업이 발달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던 거지요. 네. 그래서 이제 에도 곳곳에다가 지금의 상업 지역에 해당하는 이제 조가마치라는 어떤 상업 지역 같은 상가 지역을 설정해 놓고 여기를 이제 활성화에 나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유로운 상업 활동,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니들 알아서 해라. 그다음에 바다와 운하가 만나는 곳마다 선착장, 부두 이런 흔히 말하는 이제 SOC 시설을 깔아놓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어시장 네. 이런 걸 만들어 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물건을 사고 팔면서 서로 돈을 벌고 상업 활동이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이제 자족형 신도시로 이제 변신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도시 개발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러니까 네. 전국에서 사람들이 또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당시에 일본의 대도시는 이제 교토,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주 같은 전통의 도시, 그다음에 오사카 이런 곳이 있었는데 에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신도시였죠. 신도시다 네. 보니까 장점이 뭐였냐면 기득권이 없어요. 원래 이 동네에서는 역사가 길지 않으니까. 그렇죠. 장사하려면 우리한테 허락받아야 돼. 이 동네에서는 요건 팔면 안 돼. 저희 가서 팔어.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누구든지 와서 자유롭게 상업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이 됐던 거죠. 야, 이건 모든 면에서 성공한 도시 개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업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사람들이 상업 활동의 편리함을 위해서 돈을 이제 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에도는 짧은 시간에 자리를 잡게 되고 여기서 이제 돈이 벌기 시작하니까 이제 지금의 이제 에도성, 도쿄성이죠. 네. 그다음에 운하망 확충, 뭐 간선도로 이런 인프라 건설 사업을 100년 동안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근데 또 박사님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도성 건설, 운하망 확충, 네. 간선도로 확충 이게 어마어마한 인프라 건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에도 안에 있는 돈만 가지고 네. 이게 다 충당이 됐어요? 이거 안 됐을 것 같은데. 에도가 돈이 많긴 했지만 다 할 수는 없었죠. 다 할 수는 없다 보니까 네. 이제 또 여기서 또 절묘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당시 일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역의 영주, 즉 다이묘라는 분들이 이제 그 지역별로 통치를 하고 있었죠. 그 위에 이제 이에야스 같은 이제 쇼군이 이제 최고 통치자를 있었는데 이 다이묘라고 하는 영주들은 다 자기들 자체 군대가 당연히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존재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쇼군이 이 다이묘들한테 일일이 세금을 징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모으죠? 돈을 직접 돈으로 받는 게 아니고 몸으로 때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몸으로 때워. 예, 그러니까 뭐냐면 자 여기서 도로를 따라 까야 되니까 네. 너희들 와서 도로를 닦아라, 아. 운하를 팔아 이런 식으로 시킨 거죠. 이제 보면은 네네. 예. 정말 뭐 세금 걷는 대신에 몸으로 때우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전국의 이 다이묘들이 다 이제 중앙 정부에서는 통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 지역은 쌀이 1년에 뭐 10,000석, 저기는 10만석 이렇게 쭉 알고 있으니까 저기 쌀 많이 나시는 아무개 다이묘님 오셔가지고 이번에는 이만한 사업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을수록 어렵고 큰 일을 시키고 그다음에 평소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더 시키는 거고. 그 재산의 척도가 쌀이었군요. 쌀이었습니다. 다 농업 경제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말을 잘 듣는 이에야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옛날서부터 자기 편이고 네. 말을 잘 듣던 친구들은 좀 쉽고 편한 일. 그다음에 고분고분하지 않고 말도 잘 안 듣는데 그래도 잘 보면은 자기 동네에서 쌀은 많이 나가지고 네. 경제력은 좀 있는 친구들한테는 어렵고 힘든 일 이런 거를 맡기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다이묘였잖아요. 예, 약간 불만이 생겼을 것 같아요. 예, 불만이 생겼는데 만약에 이거를 안 하면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 거죠. 아유, 그러면 해야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 마음이 대충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네. 예나 지금이나 일본은 이제 이런 거 꼼꼼하게 따지는 데는 또 능숙한 나라다 보니까 날린 공사를 했다가는 다 허물고 다시 하세요. 더 큰 부담으로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잖아요. 자기가 오는 거죠. 거기다가 공사를 뭐 이를테면 3월 말까지 마치라고 했는데 4월, 5월 이렇게 늦어지면 첫 번째 문제는 혼나는 것도 문제지만 네. 두 번째는 내가 들어가야 될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공사가 길어지니까. 그렇죠. 거기 이제 자재도 들어가고 기술도 필요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요. 네. 그래서 다들 이제 최선을 다해서 공기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이제 A라는 다이묘가 가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야 우리 동네는 나무가 별로 없어. B라는 다이묘는 가서 보니까 우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 네. C라는 다이묘 가서 보니까 야 우리는 돌 깎는 이 석공들이 별로 없어.
근데 옆에는 누군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럼 서로 교환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필요한 거를 찾는 거래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물물 교환도 가능하지만 결국은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다들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돈을 벌려면 당시 농업 경제였기 때문에 쌀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너도 나도 황무지 개간, 간척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필사적으로 한 거죠. 죽지 않으려고. 아니 이 정도 되면 차라리 세금을 걷어가시오라고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일본의 체제는 이제 그런 체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됐던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돈을 걷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을 걷는 게 아니고 너 와서 이거 공사해. 라고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다시 누구한테 일을 맡기고 하는 그 시간을 줄일 수도 있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착복하는 일도 이제 줄어들 수 있었고 더 효과적이었던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다른 입장이 뭐냐면은 매번 일이 생기다 보니까 자, 자기네 동네에서 동원한 사람들한테 임금도 줘야 돼. 자재도 구입해야 돼.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세력을 키워가지고 내가 쇼군이 돼야지 이런 반란을 일으킬 꿈도 못 꾸는 거죠. 매일매일 주어지는 일 하기 바빠가지고. 네. 거기다가 이제 계속 이런 사업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사람 인건비가 이제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예, 인건비가 오르니까 이게 서민들한테 돌아가면서 서민들은 경제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지. 이게 선순환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선순환 구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도 시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 산업과 같은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있고 돈이 좀 있어야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만큼의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력이 이제 성장을 했던 거죠.